왔어요. 태블릿 화면을 들이밀며 입을 열었죠. 잔여 탄약 5% 미만. VIP 방어구역 외에는 매뉴얼상 지원 불가. 리처드가 콘솔의 투명 커버를 닫아버렸습니다. 스탠바이. 대기 모드를 뜻하는 영문이 화면에 떴어요. 방어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만수르 알 맘루크, 아랍에미리트 방공사령부 작전국장으로 22년을 복무한 군인입니다. 영국 샌더스트를 졸업한 날부터 미제 무기를 맹신했어요. 패트리어트 앞에서 다른 나라 장비는 장난감이라고 웃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그 최강의 무기가 스스로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리처드의 손이 제 어깨를 밀쳤어요. 통제 콘솔 앞으로 뛰어들어 수동 요격 버튼에 손을 뻗던 참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바인더를 펼쳐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죠. 미 국방부 긴급 철수 매뉴얼 J132조. 요격 잔여량이 5% 미만일 경우 VIP 구역 외 모든 방어 자산을 회수한다. 활자가 또렷했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더 또렷했어요. 국장, 감정적으로 굴지 마십시오. 이건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이라는 단어가 벙커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2천억 디르함을 쏟아부은 대가가 고작 종이 쪽지 한 장이었습니까? 리처드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태블릿을 접어 가방에 넣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저 인간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겁니다. 방어가 뚫리면 짐을 싸는 것. 그게 미국의 매뉴얼이었어요. 그 순간 벙커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병사 하나가 레이더 콘솔에 매달리며 비명을 질렀죠. 경보음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적색. 최고 등급이었어요. 이란이 쏘아 올린 자폭 드론 200여 기가 페르시아만을 넘어 우리 영공에 진입한 겁니다. 레이더 화면이 시뻘건 점들로 뒤덮였어요. 사막 지열에서 올라오는 노이즈까지 겹치면서 화면 자체가 하얗게 번졌습니다. 진짜 표적이 몇 개인지, 어느 것이 허상인지 구분이 불가능했죠. 패트리어트가 멀쩡할 때도 이 노이즈 문제는 골칫거리였는데 시스템이 대기 모드에 들어간 지금은 아예 답이 없었어요. 콘솔 옆에 앉아있던 자이드가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연필을 놓지 않더군요. 평소라면 커피나 갖다 줘라고 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 벙커 안에 누구도 그 청년의 존재를 진지하게 여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요격 한 발 없이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선발대 드론 3기가 방어망을 뚫었어요. 아무런 저항 없이요. 레이더에 궤적이 찍혔고 벙커 안의 모든 눈이 화면에 못 박혔습니다. 타격 좌표가 떴어요. 아부다비 외곽 알샴카 구역주 송전탑.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쾅. 벙커 조명이 일시에 꺼졌어요. 비상발전기가 3초 만에 가동되며 붉은 비상등만 켜졌지만 메인 전력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대규모 정전이었어요. 벙커 안만이 아니라 아부다비 외곽 전체가 암흑에 빠진 겁니다. 외곽, 알샴카. 그 단어가 뇌리를 때렸습니다. 구겨진 군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을 펼치자 조카 타리크의 사진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9살짜리 얼굴. 선천적폐 질환으로 24시간 산소 발생기에 연결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비상 배터리가 작동하지만 그건 3시간짜리예요. 3시간. 그게 조카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무전기에 손을 뻗었어요. 타리크의 집에 연결되는 비상회선이었습니다.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죠. 타리크를 돌보는 가사도우미 파티마였어요. 국장님, 기계가 꺼졌어요. 배터리로 바뀌었는데 아이가 숨을 힘들어합니다. 파티마의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배경에서 타리크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얕고 빠른 호흡이었습니다.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어요. 2천억 디르함짜리 방공망이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미국의 알고리즘이 타리크의 집을 전술적 무가치 구역으로 분류했어요. 제 조카의 목숨에 미국이 매긴 값이 그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콘솔로 달려갔어요. 자녀 미사일이 몇 발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수동으로 쏘면 됩니다. 현지 대원 3세계 고함을 질렀어요. 발사 시퀀스 수동 전환. 지금 당장. 대원들이 콘솔에 달라붙었죠.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발사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접근 권한 없음. 미군 통제 서버가 시스템 전체를 락다운시켜 버린 겁니다. 우리 돈으로 산 무기를, 우리 땅에 설치한 장비를 미국이 원격으로 잠가버렸어요.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갈라졌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통증을 삼켜버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궤적이 떠올랐습니다. 2차 탄도미사일. 타격 좌표가 붉게 전멸했어요. 알샴카 주거 지역 중심부. 타리크의 집이었습니다. 드론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이에요. 직격하면 반경 200m가 초토화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전기를 움켜쥐었지만 파티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라고요? 산소 발생기에 묶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벙커 안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출구 쪽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자이드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볼 겨를도 없었어요. 머리 위에서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벙커 외벽에 뭔가 충돌한 진동이었어요. 셰이크 알 나하얀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통신에 떨어졌습니다. 헬기를 띄워라. 왕실 일가 대피가 최우선이다. 국방장관마저 현장을 버리겠다는 뜻이었어요. 벙커 문 너머로 헬기 로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리처드가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군 기술자 넷이 서버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드디스크 파기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데이터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무기만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무기를 다시 쓸 가능성까지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리처드가 기밀 태블릿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장갑차 키를 꺼냈어요. 마지막까지 태어냈습니다. 이 인간에게 아부다비는 비즈니스 현장이었고 철수는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정리에 불과했어요. 서버실에서 디스크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음의 금속 마찰음이었어요. 22년간 쌓아올린 방공 데이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타리크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콘솔 화면에는 접근 권한 없음이 떠 있었고 레이더에는 탄도미사일의 붉은 궤적이 타리크의 집을 향해 내려꽂히고 있었습니다. 지갑 속 사진을 엄지로 문질렀어요. 타리크의 웃는 얼굴이 비상등 불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22년 전 영국 졸업식 날 미국의 무기가 세상을 지킨다고 맹세했었죠. 그 맹세가 지금 제 핏줄에 숨통을 조이고 있었어요. 돈으로 산 철옹성은 무너졌고 돈을 받은 자들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벙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군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모서리가 접힌 낡은 명함 한 장이었어요. 4년 전 제가 쓰레기통에 던졌다가 어쩐 일인지 지갑 안쪽에 끼어 남아 있던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한글과 영문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명함 뒷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리처드가 벙커 중앙에 섰습니다. 태블릿을 한 손에 들고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기밀 서류가 아니라 매출 보고서를 읽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자녀 물량 일주일치 미만. 사드 요격탄 재고 제로. 방어선 붕괴를 공식 보고합니다. 태블릿을 접는 손놀림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봉투를 밀봉하듯 딱 닫더군요. 붕괴라는 단어가 벙커 안 40여 명의 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절망이 아니라 행정 처리에 가까웠어요. 끝났으니 정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돌려 휘하 기술진에게 손짓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미군 기술자 2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버실 문이 열리고 콘솔 패널이 뜯겼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는 금속음이 벙커 안에 울려 퍼졌어요. 드라이버 돌아가는 소리, 케이블 뽑히는 소리, 데이터가 사라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떠난다. 당신들은 알아서 하라. 참을 수 없었어요. 리처드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양복 옷깃이 제 소나귀에서 구겨졌어요. 이럴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방어 보증이 명시되어 있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리처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제 손을 내려다보더니 바인더를 다시 펼쳤습니다. 미 국방부 긴급 철수 매뉴얼 제232조. 두 번째로 들이미는 거였어요. 국장, 이건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계약 조건에 따른 정상 절차예요. 리처드가 제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마치 서류에 붙은 클립을 빼는 것처럼요. 굴욕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이 나라 하늘을 지켰다는 사람이 양복 입은 비즈니스맨의 손가락 힘에 밀려나고 있었어요. 리처드가 벙커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통신병이 소리쳤어요. 프랑스 라팔 편대 접근 중. 지원 전투기 4기입니다. 벙커 안에 미세한 기대가 퍼졌습니다. 프랑스였어요. 긴급 요격 지원을 요청한 지 6시간 만에 라팔 전투기가
페르시아만 상공에 나타난 겁니다. 레이더에 4개의 아군 표식이 떴어요. 푸른색 점이었습니다. 붉은색으로 가득한 화면에서 처음 보는 푸른빛이었죠. 병사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3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통신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라팔 편대, 기수 선회, 귀환합니다. 모래 폭풍이었어요. 샤말이 페르시아만에서 불어올려 시야를 완전히 틀어막은 겁니다. 라팔의 최첨단 열화상 장비로도 사막 모래 속 드론 궤적을 잡을 수 없었어요. 4개의 푸른 점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아까 박수를 쳤던 병사가 헬멧을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 소리만이 벙커 안의 침묵을 깼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드론 제머 차량을 보내왔다는 보고가 들어온 건 그 직후였어요. 전파 방해기였습니다. 이란 드론의 통신을 교란시킬 수 있는 장비였죠. 벙커 CCTV에 제머 차량이 기지 정문을 통과하는 게 보였어요. 활주로를 가로질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300m, 200m, 100m. 그 차량이 벙커 앞 50m 지점에서 멈추더니 엔진 덮개에서 검은 연기가 솟았어요. 과부하였습니다. 사막의 열기와 모래가 엔진을 태워버린 겁니다. 프랑스의 2번째 카드도 도착하자마자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헬멧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던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알 나하얀 국방장관이 위성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백악관 직통 회선이었어요. 장관의 손에는 아직 황금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최고급 칸두라는 국임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달랐어요. 통화가 연결되자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긴급 수송을 요청합니다. 금액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말끝이 떨렸어요. 오일머니의 상징인 이 사람이 돈이 아닌 것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대답은 짧았어요. 확전 방지. 현 시점에서 추가 무기 수송은 불가하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했지만 뜻은 간단했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였어요. 장관이 전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2천억 디르함 위에 5천억을 더 얹겠소. 미사일 500발만 보내시오. 목소리에 자존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돈의 한계를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출구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를 던졌어요. 장관님, 돈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상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떠나는 리처드의 뒷모습에는 미안함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어요. 데이터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국에게 우리는 데이터였어요. 수치가 맞으면 지키고 수치가 안 맞으면 버리는 거였습니다. 벙커 CCTV 화면이 전환됐어요. 기지 외곽 도로였습니다. 미군 장갑차 6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공군 기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었어요. 일렬로요. 마치 퍼레이드처럼 정돈된 대열이었습니다. 철수 훈련을 수없이 반복한 티가 났어요. 쏟아지는 폭격 속에서도 차간 거리가 정확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병사들이 CCTV를 올려다보았어요. 화면 속 먼지가 가라앉아 텅 빈 도로만 남았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떠났어요. 22년간 동맹이라고 불렀던 나라가 장갑차 6대의 짐을 싣고 사라진 데 걸린 시간은 12분이었습니다. 동요가 시작됐어요. 현지 경비대원 중 3이 무기를 벽에 기대놓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가 헬멧을 벗었고 둘이 뒤따랐어요. 파이살 경비대장이 소리를 질렀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병사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떠났는데 우리가 남아서 뭘 하겠냐는 표정이었어요. 리처드의 장갑차가 남긴 흙먼지보다 그 표정이 더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우리 군인들마저 이 벙커를 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이게 동맹의 결말입니까? 이게 2천억 디르함의 값어치입니까? 텅 빈 패트리어트 통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 리처드가 앉아있던 의자가 아직 미지근한 체온을 품고 있었어요. 콘솔 화면에는 접근 권한 없음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고 서버실에서는 미군이 마지막 디스크를 부수고 나간 뒤에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미국에게 우리가 가진 가치의 전부였어요. 돈을 내는 동안만 유지되는 계약 관계, 위험 수치가 5% 아래로 내려가면 전원을 빼는 자판기 같은 동맹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타리크의 기침 소리가 또 흘러나왔어요. 이전보다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줄고 있다는 뜻이었죠. 제 손 안에는 아까 꺼낸 명함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4년 전 제가 코웃음 치며 쫓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제 미사일이라니 장난감 아니냐고 했었죠. 그때 그 연락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모욕을 당하고도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던 그 사람. 제가 받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뜨린 명함을 주워서 조용히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돌아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명함이 지갑 안쪽에 끼어 4년을 버텼어요. 더듬거리는 손으로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연결이 끊겼거든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끊어질 것 같은 신호음 사이로 벙커 천장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22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쓴 적 없는 언어를 꺼내야 했습니다. 영국 유학 전 아버지가 억지로 보내셨던 한국어 학원에서 배운 서툰 문장이 혀끝에 올라왔어요. 여기는 아부다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4년 전에 무례했습니다. 천궁이 필요합니다. 제발. 문법이 엉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 남은 것은 구겨진 명함 한 장과 부서진 자존심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확인하겠다, 기다리라,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4년 전에 제가 내쫓은 나라에서 도움의 손을 내밀어 줄 리가 있겠습니까? 무전기 너머로 타리크의 숨소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고 벙커 안에는 비상등의 붉은 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18시간 뒤 아부다비 군용활주로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체불명 수송기 한 대가 비상 착륙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국적은 대한민국. 기종은 C-130점. 관제탑 병사의 목소리가 의아하다는 듯 올라갔습니다. 국장님, 한국이요? 한국이 왜 여기에 수송기를 보냅니까? 저도 몰랐어요. 진짜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모래 폭풍이 활주로를 덮고 있었고 이란의 드론이 아직 상공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을 뚫고 착륙하겠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활주로 CCTV를 켰습니다. 모래바람 사이로 C-130의 회색 동체가 흔들리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기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타이어에서 모래 기둥이 솟았습니다. 착륙이 아니라 충돌에 가까웠어요. 기체가 멈추고 후방 적재함이 열리자 저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나올 것으로 예상한 건 중무장 특수부대였어요. 최소 20-30명은 되는 완전 군장 병력이었죠. 사막에서 전쟁을 치르려면 그 정도는 와야 하니까요. 적재함에서 내린 것은 5명이었습니다. 달랑 5. 군복이 아니었어요. 구겨진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회사 마크가 반쯤 지워진 빛바랜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모래가 내려앉았고 손톱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헝클어진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젊은 사람, 떡 벌어진 체격의 중년 남자, 그리고 통역으로 보이는 사람 하나가 서 있었어요. 마지막 한 명은 구형 노트북 2대를 양팔에 껴안고 비탈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노트북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모래 위에 엎어졌어요. 그게 대한민국이 보내준 구원의 전부였습니다. 벙커 입구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맨 앞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통역이 옆에 섰어요. 그가 입을 열었는데 경상도 억양이 묵직하게 깔렸습니다. 통역이 옮겼어요. 천궁 체계종합 책임자 강철민입니다. 발사대가 어디 있습니까? 인사도 악수도 없었어요. 브리핑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내뱉은 말이 발사대 위치였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어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는 하고 온 겁니까? 고작 5명의 노트북 몇 대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뒤에서 코웃음이 들렸습니다. 리처드였어요. 철수 장갑차를 기다리며 벙커 출입구에 기대서 있던 리처드가 한국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저 인원으로 하루 만에 장비를 세팅한다고? 자살행위군. 영어였지만 통역을 거칠 필요 없을 만큼 뜻이 선명했어요. 강철민이라는 사람은 리처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 소리를 무시하듯 고개를 돌려 벙커 내부를 살폈어요. 그 무시가 리처드의 코웃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알-라하얀 국방장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국팀 5명을 본 장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황금 시계 찬 손목을 들어 저를 가리켰어요. 만수르, 이게 자네가 불러들인 지원인가? 목소리에 실망이 칼날처럼 서 있었습니다. 5명이라니, 미군 20명이 못한 걸 5명이 한다는 건가? 장관의 혀차는 소리가 벙커에 울렸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때 강철민이 통역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통역이 제게 다가와 전했어요. 현지 인력 3명만 붙여달랍니다. 브리핑은 필요 없고 발사대 케이블 연결부터 하겠답니다. 브리핑을 생략하겠다는 말에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귀를요. 이 벙커의 방공 체계가 어떤 상태인지, 이란의 공격 패턴이 어떤지, 레이더 노이즈가 얼마나 심한지 파악도 않고 작업을 시작하겠다고요? 무모함을 넘어 무지에 가까운 태도 아닙니까? 하지만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자이드와 경비대원 둘을 배정했습니다. 강철민이 점퍼 주머니에서 스패너를 꺼냈어요. 언제부터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쥐고 왔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어요. 말없이 벙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발사대 방향이었어요. 모래 폭풍이 불고 있었고 기온은 45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방독 마스크도 쓰지 않았어요. 체격이 좋은 중년 남자가 뒤따랐고 뿔테 안경 쓴 젊은 사람은 노트북을 아는 채 벙커 안에 남았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콘솔 옆에 쪼그려 앉더니 노트북을 열었어요. 구형이었습니다. 겉면에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모서리가 까져 있었어요. 그걸 천국 레이더 서버 포트에 직접 꽂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기관총 쏘는 것 같았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벙커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가 그 자판 소리였어요. 30초쯤 지났을까 노트북 화면에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숫자와 좌표가 빼곡한 표였어요. 자이드가 옆에서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이드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미군 시스템이 놓친 드론 궤적입니다. 자이드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뿔테 안경의 젊은 사람, 나중에 안 이름이 박동호였는데 그가 노트북 하나로 미군 패트리어트가 이틀 동안 잡아내지 못한 미세 드론 궤적 50개를 단번에 화면에 띄워낸 겁니다. 레이더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가 수동 모드에서도 잡아둔 로그 데이터를 박동호가 노트북으로 직접 끌어낸 거였어요. 미군은 자기들 시스템이 꺼지면 데이터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했겠지만 천궁의 설계는 달랐던 겁니다. 화면에 50개의 궤적선이 펼쳐졌습니다. 이란 드론의 침투 경로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어디서 날아와서 어느 고도로 진입하고 어떤 패턴으로 회피 기동을 하는지까지 전부 보였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미군 시스템은 VIP 구역 바깥의 데이터를 수집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구형 노트북 한 대가 그 사각지대를 통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리처드가 출구 앞에서 그 화면을 보았어요.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장갑차 쪽으로 돌아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리처드의 발걸음이 아까보다 빨라진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여유롭게 걸어 나가던 사람이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이었어요. 데이터의 사람이 데이터에 패배한 순간이었습니다. 알-라하얀 장관이 제 옆으로 왔어요. 아까와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화면을 보는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만수르, 저 사람들이 대체 뭘 한 건가? 장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경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5명이 도착한 지 30분 만에 이 벙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은 여전했지만 자판 소리 사이사이로 뭔가가 숨쉬기 시작했어요. 절망 속에 금이 간 거였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금이요. 그것이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박동호가 띄워낸 드론 궤적 50개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천궁 다기능 레이더를 본격 가동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화면이 하얗게 뒤덮였거든요. 허위 경보였습니다. 300개가 넘었어요. 사막 지열을 적기로 오인한 레이더가 미친 듯이 경보를 쏟아낸 겁니다. 낮 동안 45도까지 달궈진 모래가 밤이 되면서 뿜어내는 열적 외선이 레이더 센서를 완전히 교란시켰어요. 화면 위의 붉은 점이 진짜 미사일인지 사막 바닥에서 올라온 허상인지 구분이 불가능했습니다. 패트리어트도 이 노이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었죠. 미군은 20년 넘게 중동에 주둔하면서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방금 도착한 한국 시스템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박동호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30분째 자판을 두드리다 처음으로 손을 멈춘 거였어요. 화면을 노려보는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기본 알고리즘은 온대 기후에 맞춰져 있었어요. 사막의 극단적인 열 변화는 설계 단계에서 상정하지 않은 변수였던 겁니다. 노트북 화면에 300개의 붉은 점이 깜박이고 있었지만 그중 진짜 위협이 몇 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이 상태로는 요격이 불가능했습니다. 300발을 전부 쏠 수도 없고 안 쏘자니 그 안에 진짜 미사일이 섞여 있을 테니까요. 벙커 한쪽에서 낯선 냄새가 올라왔어요. 현지 대원들이 가져온 캅사였습니다. 커다란 쟁반 위에 양고기와 밥이 뒤섞인 아랍식 식사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팀이 도착한 뒤 누구도 밥을 먹지 못했거든요. 현지 취사병이 비상식량 창고를 열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이 젓가락이나 포크를 요구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강철민이 먼저 쟁반 앞에 주저앉더니 맨손으로 밥을 집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어요. 옆에 앉은 현지 대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랍에서 맨손으로 밥을 나눠 먹는 것은 가족끼리나 하는 행위거든요. 강철민은 그런 의미를 알았을 리가 없어요. 그저 배가 고파서 앉은 것이겠죠. 하지만 현지 대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경계가 조금 풀렸어요. 식사가 끝나고 강철민이 일어섰을 때 저는 당연히 장성급 회의실로 향할 줄 알았습니다. 알-나하얀 장관이 긴급 작전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벙커 2층 회의실에 장성 넷과 참모진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강철민은 계단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벙커 구석, 보조 모니터 앞에 쪼그려 앉은 사람에게로 걸어갔어요. 자이드였습니다. 말단 레이더 조작원. 미군 기술자들에게 커피나 타주며 무시당하던 20대 청년이에요. 저도 그 아이 이름을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기 조작원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강철민이 자이드의 좁은 책상 옆 바닥에 쪼그려 앉았어요. 통역 최하산이 옆에 붙었습니다. 강철민이 레이더 화면을 가리키며 뭔가를 물었어요. 최하산이 아랍어로 옮겼습니다. 밤마다 이 노이즈 패턴이 달라지는 건 알고 있냐? 자이드의 눈이 커졌어요. 이 벙커에서 누군가가 자이드에게 기술적인 질문을 한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자이드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연필로 빼곡하게 적은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시간대별 사막 지열 변화와 레이더 노이즈의 상관관계를 수기로 기록해 놓은 것이었어요. 강철민이 수첩을 받아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느려졌어요. 통역을 거치지 않고도 숫자는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페이지를 다 넘긴 강철민이 자이드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어요. 최하산이 통역했습니다. 훌륭한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자이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벙커에서 2년을 일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을 겁니다. 미군 기술자들은 자이드를 커피 심부름꾼으로밖에 보지 않았어요. 장성들은 이름조차 몰랐죠. 그런데 방금 도착한 한국 사람이 그 아이의 낡은 수첩을 보물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수첩을 들고 박동호에게로 갔어요. 수첩을 펼쳐 보여주며 몇 마디를 나눴습니다. 박동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안경을 치켜 올리더니 수첩을 콘솔 옆에 펼쳐놓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빠른 속도였어요. 자이드의 수기 데이터를 천궁 교전 알고리즘에 이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첨단 계측기가 아니라 연필로 적은 숫자가 수십억짜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었어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지열이 급격히 떨어지며 노이즈 패턴이 바뀐다는 자이드의 기록이 핵심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시간대를 그냥 포기했었어요.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감시 자체를 중단했거든요. 하지만 자이드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그 패턴을 관찰해 왔던 겁니다. 박동호가 코드를 수정하는 동안 밖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발사대 쪽이었어요. 이진우 기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모래가 레이더 회전축에 끼었다고 했어요. 환풍구를 뚫고 들어온 미세한 사막 모래가 정밀 기계의 틈새를 갉아먹은 겁니다. 회전축이 멈추면 레이더가 죽어요. 레이더가 죽으면 아무리 알고리즘을 고쳐도 소용없습니다. 과부하 경고등이 이미 빨갛게 켜져 있었어요. 이진우가 마스크를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한국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방독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겁니다. 이진우가 멈칫하는 것을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1초쯤 서 있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벙커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지옥이었어요. 모래 폭풍이 피부를 벗겨낼 듯 몰아치고 있었고 기온은 밤인데도 40도에 가까웠습니다. 이진우가 그 속으로 뛰어나갔어요. 마스크도 고글도 없이요. CCTV로 보았습니다. 레이더 회전축 위로 올라간 이진우가 맨손으로 모래를 파내고 있었어요. 모래가 눈과 코를 덮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움큼,
두움큼. 모래를 파내는 속도가 기계적이었어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감정을 접어둔 거였을 겁니다. 회전축에 모래를 치운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레이더 기반부의 온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냉각수가 부족했어요. 이 사막 한가운데서 냉각수를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진우가 벙커로 돌아오더니 자기 배낭에서 물통을 꺼냈어요. 하루 배급량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물 한 병은 생명이에요. 이진우가 그 물을 발전기 냉각구에 들이부었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현지 대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아보였지만 뜻은 알 수 있었어요. 미쳤냐는 거였죠. 이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빈 물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발사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CCTV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자에서 몸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일어선 건지 아닌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취사 창고에서 수건과 물을 집어들었습니다. 벙커 문을 열고 모래 폭풍 속으로 나갔어요. 22년간 사령관석을 지켰던 사람이 처음으로 현장으로 뛰어간 겁니다. 이진우 기장이 발사대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등의 피부가 모래에 벗겨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건을 내밀자 이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작전국장이 직접 나올 줄은 몰랐겠죠. 저도 몰랐어요. 왜 나왔는지. 다만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 기계를 살리려고 자기 물까지 쏟아붓는 사람 앞에서 그 나라의 군인이 의자에 앉아 모니터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건으로 이진우의 얼굴에 붙은 모래를 닦아 주었습니다. 물을 건넸어요. 이진우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는 나머지를 다시 발전기에 부으려 했습니다. 제가 그 손을 잡았어요. 마시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진우가 잠깐 저를 보더니 물을 마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전달됐습니다. 벙커로 돌아왔을 때 박동호가 자판에서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있었어요. 300개의 노이즈가 사라지고 선명한 점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10km 밖에서 접근 중인 이란 스텔스 드론 2기였어요. 자이드의 수기 데이터를 이식한 알고리즘이 사막 지열의 허위 신호를 걸러낸 겁니다. 300개의 가짜 속에서 진짜 둘을 골라낸 거였어요.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하얗게 죽어있던 레이더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자이드가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서 있었어요. 그 낡은 수첩이 수백억짜리 장비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겁니다. 벙커 구석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울음을 참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였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자이드의 데이터를 이식한 알고리즘이 스텔스 드론 2기를 잡아낸 뒤 벙커 안에는 긴장 속에서도 미세한 안도가 깔려 있었어요. 박동호가 모니터 앞에서 코드를 다듬고 있었고 이진우 기장은 발사대 냉각 상태를 점검하러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철민 수석은 벙커 구석에서 통역관 최하상과 현지 대원들의 교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사막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폭격이 잠시 멈춘 거였어요. 이란이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그 고요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의 정적이라는 걸 22년간 이 벙커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본능으로 알아요. 레이더 화면이 먼저 감지했습니다. 동쪽 해상에서 다수의 발사 여론이 동시에 포착됐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도 아니었어요. 박동호가 자판을 멈추고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최하산이 숫자를 읽었어요. 200기입니다. 벙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란이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을 동시에 쏘아 올린 겁니다. 200기가 편대를 이루어 페르시아만을 넘어오고 있었어요. 그중 상당수의 궤적이 아부다비 외곽, 타리크가 있는 주거 지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잡았어요. 파티마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자 잡음 사이로 타리크의 기침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배터리 잔량을 물었습니다. 파티마가 숫자를 읽었어요. 23%. 3시간짜리 비상 배터리의 4분의 1도 남지 않은 거였습니다. 타리크의 숨소리가 아까보다 더 얕았어요. 간격이 불규칙했습니다. 아이의 폐가 버텨내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벙커 전체가 암전됐습니다. 비상등마저 꺼졌어요. 완벽한 어둠이었습니다. 3초, 5초, 7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비명이 울렸고 장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란의 전파 교란 공격이었어요.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전자전이었습니다. 강력한 교란 전파가 벙커의 전력 계통을 통째로 마비시킨 겁니다. 비상발전기의 제어판까지 먹통이 됐어요. 7초 뒤에 보조 배터리가 작동하며 비상등이 다시 켜졌지만 메인 전력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콘솔 화면이 전부 꺼져 있었어요. 천궁 시스템도 임시 절전 모드로 강제 전환됐습니다. 레이더가 멈춘 거였어요. 방금 전까지 200개의 궤적을 추적하던 화면이 까만 거울이 되어 제 얼굴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동호가 노트북을 뒤집었어요. 본체 배터리로 전환한 겁니다. 화면이 켜졌지만 레이더 연결은 끊겨 있었어요. 천궁의 중앙 서버가 절전 모드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버를 깨우려면 메인 전력이 필요했고 메인 전력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어요. 박동호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3초쯤이었어요. 다시 눈을 뜨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노트북 배터리 잔량은 42%를 찍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성전화가 울린 건 그 직후였습니다. 강철민 수석이 받았어요. 한국에서 온 통화였습니다. 합동통제소 김 국장이었어요. 벙커 안이 조용해서 위성전화의 스피커 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전부 들렸어요. 한국어였지만 최하산이 실시간으로 속삭이듯 통역했습니다. 강 수석, 거긴 이미 틀렸어. 전력도 끊기고 레이더도 죽었다며. 천궁이 실전에서 뚫리는 모습이 생중계되면 향후 수출길 다 막혀. K방산의 미래가 달린 문제야. 당장 대사관 차량에 타라. 김 국장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아기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천궁이 이 사막에서 실패하면 한국 방위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는 논리였어요. 빠져나와서 실패를 최소화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군의 철수 매뉴얼과 논리의 구조가 같았어요. 수치가 안 맞으면 손절하라는 거였습니다. 강철민이 위성전화를 귀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 국장의 목소리가 계속 흘렀습니다. 1시간이야. 1시간 안에 대사관 장갑차가 도착한다. 전원 탑승해. 이건 명령이야. 명령이라는 단어가 벙커 안에 떨어졌습니다. 한국팀 전원이 강철민을 보고 있었어요. 박동호는 자판 위에 손을 얹은 채 멈춰 있었고 이진우 기장은 밖에서 돌아와 벙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벙커 구석에서 리처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 장갑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리처드가 팔짱을 끼며 한국팀을 바라보았습니다. 빨리 도망쳐라. 저 고철 덩어리들. 사막 태양의 하루면 전부 녹아내릴 거다. 영어가 벙커 벽에 부딪혀 올렸어요.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조롱의 톤은 만국 공통이니까요. 리처드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한국팀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옳았다는 확인을 원했어요. 제가 강철민 앞으로 갔습니다.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4년 전에 내쫓은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모래 폭풍을 맞으며 맨손으로 레이더를 고쳤고 마실 물을 기계에 부었어요. 충분했습니다. 이 이상은 요구할 자격이 제게 없었어요. 최하산에게 말했습니다. 통역해 주십시오. 당신들은 충분히 했다고. 개죽음 당하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최하산이 한국어로 옮겼어요. 강철민이 저를 봤습니다. 기름때 낀 손으로 위성전화를 쥐고 있었어요. 표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화도 슬픔도 아닌 뭔가를 결정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강철민이 최하산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최하산이 제게 돌아서며 통역했어요. 기계는 포기해도 생명은 포기 못합니다. 12글자였어요. 아랍어로 옮기면 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벙커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리처드의 조롱이, 김 국장의 명령이, 제 눈물이 전부 그 한마디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타리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을 9살짜리 아이. 강철민이라는 사람은 그 아이의 이름도 얼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숨이 꺼져가는 생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강철민이 위성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국장의 목소리가 아직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강철민이 전화기 뒷면을 열었습니다. 배터리를 빼내더니 바닥에 놓았어요. 구두발로 밟았습니다. 2번. 배터리 케이스가 갈라지며 기판이 드러났어요. 한 번 더 밟자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명령을 받을 수단을 스스로 없앤 겁니다.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강철민의 발끝에 꽂혀 있었어요.
부서진 배터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강철민이 벙커 출입문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레버를 돌렸어요. 철컹 소리가 났습니다. 벙커 문이 내부에서 강제 폐쇄된 겁니다. 밖에서는 열 수 없어요. 강철민이 돌아서며 한국팀 전원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를 했어요. 최하산이 통역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우리가 증명한다. 이진우 기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동호는 이미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42%짜리 노트북으로 천궁 서버의 수동 재부팅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리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벙커 문이 잠겼으니 자기도 못 나가는 거였어요. 리처드가 문 쪽으로 뛰었지만 잠금 레버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철민을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미쳤군. 여기 있으면 전부 죽어. 강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박동우 옆에 쪼그려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리처드의 존재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하산이 위성전화 한 대를 더 들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지급한 비상회선이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철수 차량 도착 시간을 알리는 통화였죠. 최하산이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어와 아랍어가 뒤섞인 고함이 벙커에 울렸습니다. 이 양반들 지금 사흘 밤낮을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남의 나라 애 살리겠다고 남은 거요. 징계 때리든 말든 맘대로 하시오. 전화기를 벽에 내리꽂을 듯 쥐어짜며 쌍욕을 섞어 일갈했어요. 통역관이 아니라 사람이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최하산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사흘째 잠을 자지 못한 거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벙커 안에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박동호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노트북 배터리 잔량이 3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코드줄이 빼곡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천궁 서버를 메인 전력 없이 깨우는 우회 경로를 만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설계도에 없는 방법이었어요.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아직 꺼져 있었고 밖에서는 200기의 드론이 아부다비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배터리는 줄어가고 시간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벙커 문은 잠겨 있었어요. 강철민이 잠근 그 문이 도망칠 수 없다는 선언이자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박동호의 노트북 배터리가 31%를 찍었을 때 화면에 초록색 커서가 깜박였습니다. 재부팅 코드가 먹힌 거였어요. 천궁 서버가 절전 모드에서 빠져나오며 레이더 콘솔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벙커 안에서 누군가 탄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박동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가리키며 강철민에게 말했어요. 최하산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발사대 중앙 쿨러가 멈췄답니다. 시스템 온도가 100도를 넘겼다고요. 레이더가 살아나도 미사일을 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발사대의 냉각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미사일 추진체가 과열로 자폭합니다. 요격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터지는 거였어요. 원인은 모래였습니다. 사막 특유의 미세한 분진이 쿨러 팬 내부에 켜켜이 쌓이며 회전을 막아버린 거였어요. 패트리어트는 밀폐형 냉각 시스템이라 모래가 침투할 틈이 없었지만 천궁은 설계 자체가 한반도 기후 기준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겨울을 견디도록 만든 냉각 구조가 사막의 모래와 열기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강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밖으로 나가서 기계를 직접 만져야 했습니다. 이진우 기장이 먼저 움직였어요. 벙커 장비함에서 방염 장갑을 꺼냈습니다. 한 켤레밖에 없었어요. 장갑을 끼며 벙커 문 잠금 레버를 돌렸습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리자 사막 열기가 벽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밤인데도 지열이 빠지지 않아 공기 자체가 뜨거웠어요. 이진우가 뛰어나갔습니다. 방염복은 없었어요. 작업복 위에 방염 장갑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CCTV를 켰어요. 발사대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천궁 발사관 8기가 사막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서 있었고 그 중앙에 냉각 파이프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열기가 공기를 일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지랑이가 파이프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진우가 발사대 구조물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난간도 사다리도 없는 구조물이었어요. 발판으로 쓸 수 있는 건 케이블 트레이뿐이었습니다. 케이블 위에 발을 딛고 몸을 끌어올리는 동작이 거칠었지만 정확했어요. 수십 년간 기계를 올라타온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냉각 밸브에 손이 닿았어요. 방염 장갑 너머로도 열기가 전해졌을 겁니다.
이진우가 밸브 손잡이를 잡고 돌렸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래가 나사산에 끼어 고착된 거였어요. 두 손으로 잡고 온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CCTV 화면 속 이진우의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염 장갑 한쪽 끝에서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어요. 장갑이 녹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100도가 넘는 금속 파이프를 맨장갑으로 부여잡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이진우가 장갑을 벗었습니다. 왼손이었어요. 녹아붙은 장갑을 이빨로 물어뜯어 벗기더니 맨손으로 밸브를 잡았어요. 살이 타는 냄새가 CCTV에서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진우의 입이 벌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그 상태로 밸브를 돌렸습니다. 한 바퀴, 밸브가 반 바퀴쯤 돌아갔어요. 모래가 빠지며 끼익하는 소리가 났을 겁니다. 한 바퀴 더, 밸브가 완전히 열렸어요. 과열된 냉각수가 파이프 밖으로 분출되며 하얀 증기가 솟았습니다. 이진우가 증기를 맞으며 발사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왼손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어요. 벙커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이살 경비대장이 CCTV 화면 앞에 서 있었어요. 리처드가 떠나기 전 함께 도망치려다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칠 타이밍을 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화면 속 이진우의 모습에 눈이 꽂혀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군인도 아닌 사람이 100도짜리 파이프를 맨손으로 잡고 비명을 삼키는 모습. 파이살의 입술이 떨렸어요. 뒤에서 경비대원 3명이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려는 거였죠. 파이살이 돌아섰습니다. 3명의 멱살을 한꺼번에 움켜쥘 수는 없었어요. 가장 앞에 선 병사의 방탄조끼 끈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알라께서 지켜보신다. 이방인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는데 도망가겠다는 거냐? 파이살의 고함이 벙커 벽을 때렸어요. 뒤에 두 병사가 멈칫했습니다. 파이살이 이어서 외쳤어요. 전원 얼음물 들고 발사대로 뛰어라. 얼음물이라는 말에 병사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기지 안에 얼음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력이 끊긴 마당에요. 하지만 파이살이 먼저 식당 쪽으로 뛰었어요. 비상발전기로 돌아가던 제빙기에 얼음이 남아 있었거든요. 녹기 시작한 얼음을 급수통에 쓸어 담았습니다. 병사 하나가 따라왔어요. 그 다음 하나가 더요. 도망치려던 3명이 전부 급수통을 들고 발사대로 뛰어나갔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CCTV에 찍혔어요. 파이살의 부하들이 얼음물을 발사대 냉각 파이프에 끼얹고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모래 위에 앉은 채 왼손에 물을 부어주는 병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얼음물의 차가움은 통역이 필요 없었겠죠. 그때 벙커 출입구에서 낯선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아니었어요. 고급 구두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알 나하얀 국방장관이 벙커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칸두라가 아니었어요. 방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전통 의상 대신 까만 방탄복에 헬멧까지 쓴 모습은 처음 보았어요. 황금 시계가 없었습니다. 손목이 비어 있었어요. 장관이 제 앞에 섰습니다. 만수르. 장관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명령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내 차에 냉각수가 있다. 아니, 내 차만이 아니라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에 냉각수가 있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장관의 최고급 SUV 3대가 기지 주차장에 있었어요. 벤틀리, 롤스로이스, 메르세데스. 대당 20만 디르함이 넘는 차량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 냉각수를 뽑으면 엔진이 망가져요. 장관이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전부 뽑아서 쓰라. 장관이 파이살을 보며 말했어요. 파이살이 경례를 붙이고 뛰어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렌치로 라디에이터 캡을 여는 금속음이었습니다. 20만 디르함짜리 엔진에서 냉각수가 양동이에 쏟아져 내렸어요. 1대, 2대, 3대. 파이살의 병사들이 양동이를 릴레이로 전달해 발사대까지 날랐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주차장에 있는 군용 차량과 민간 차량 가리지 않고 에어컨 냉매와 냉각수를 전부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5대, 10대, 20대. 기지 안의 모든 차가 냉각수를 내놓았어요. 이진우 기장이 화상 입은 손을 옷자락에 감싼 채 일어섰습니다. 병사들이 가져온 냉각수를 발사대 파이프에 연결하는 작업을 지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와 아랍어가 뒤섞였지만 손짓이면 충분했습니다. 파이프 여기, 밸브 저기, 호스 연결. 이진우가 가리키면 병사들이 뛰었어요.
차량에서 뜯어낸 호스를 천궁 발사대 냉각 시스템에 임시로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작업이었어요.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내는 응급수술이었습니다. 벙커 안에서는 자이드가 레이더 안테나 쪽으로 뛰어나갔어요. 박동호가 알려준 각도 수치를 적은 메모지를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자동 추적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면 안테나 수동 조준경을 직접 돌려야 했어요. 자이드가 안테나 기반부에 올라붙었습니다. 메모지를 이에 물고 양손으로 조준경 핸들을 잡았어요. 0.3도씩 돌리며 박동호가 지정한 방위각에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첨단 장비의 빈틈을 사람의 손으로 메우고 있었어요. 박동호가 벙커 안에서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냉각수로 땜질한 냉각 시스템의 유량과 온도가 정상 규격과 달랐어요. 자동차 냉각수는 미사일 발사대용이 아니니까요. 압력이 다르고 점도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소프트웨어로 보정해야 했어요. 타겟팅 딜레이 코드를 수정하고 냉각 센서의 허용 범위를 현장 수치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24%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박동호의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지만 닦을 틈도 없었습니다. 온도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98도, 93도, 87도. 발사대 콘솔의 경고등이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82도, 79도. 주황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벙커 안에서 숨을 죽이고 화면을 보던 사람들 사이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75도를 찍었을 때 경고등이 꺼졌어요. 레이더 화면에 적 타겟이 하나둘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00개의 붉은 점이 전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점 하나하나 옆에 초록색 테두리가 생겼습니다. 라곤. 조준 완료. 200개 전부가 사격 대기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이방인의 화상 입은 손과 현지인의 얼음물이 만들어낸 방패였어요. 자동차 냉각수와 낡은 수첩과 구형 노트북이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강철민 수석이 발사대 콘솔 앞에 섰습니다. 200개의 붉은 점에 초록색 라곤 테두리가 붙어 있었어요. 전부 사격 대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버튼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콘솔 위 투명 안전 커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최하산이 제게 속삭였어요. 발사 순서를 계산하고 있답니다. 200개를 동시에 쏠 수는 없었거든요. 미사일 재고가 한정되어 있었고 발사대 과열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한 발씩 쏘는 정석 매뉴얼대로라면 200기의 드론을 전부 잡기엔 시간이 턱없이 모자랐어요. 강철민이 박동호를 불렀습니다. 몇 마디를 나눴어요. 박동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철민이 다시 말했어요. 박동호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 강철민이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최하산이 귀를 기울이더니 제게 돌아섰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사막 열상승 기류를 역이용해서 20발을 동시에 쏘겠답니다. 뭐라고요? 20발 동시 발사라니. 천궁 운용 매뉴얼에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패트리어트도, 사드도, 세계 어떤 방공 체계도 그런 전술을 쓰지 않아요. 미사일끼리 궤적이 간섭하면 공중에서 충돌할 수 있거든요. 박동호가 고개를 저은 이유를 알겠더군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이 가리킨 건 천장이 아니라 하늘이었어요. 밤사이 식은 사막 지표면과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상층, 대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상승 기류. 미사일이 올라가면서 그 기류를 타면 궤적 간 간격이 벌어진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사막이 만들어낸 바람을 미사일의 안전거리로 쓰겠다는 거였어요. 패트리어트가 20년 동안 골칫거리로 여기던 사막의 열 변수를 한국 엔지니어는 무기로 뒤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동호가 네 번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시퀀스를 20발 동시로 재설정하는 코드였어요. 기존 알고리즘을 뜯어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 쓰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19%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박동호의 손가락이 더 빨라졌습니다. 시간과 배터리를 동시에 쫓고 있었어요. 화면에 코드 줄이 올라갈 때마다 배터리 숫자가 한 칸씩 줄었습니다. 17, 15, 13. 박동호가 마지막 엔터를 쳤을 때 배터리는 11%였어요. 강철민이 콘솔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투명 안전 커버에 손을 올렸어요. 커버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아크릴이 갈라지며 발사 버튼이 드러났어요. 붉은색 버튼이었습니다. 강철민이 벙커 안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만수르, 자이드, 파이살, 알 라하얀 장관.
그리고 벙커 구석에 웅크린 리처드까지. 모든 시선이 강철민의 손에 꽂혀 있었습니다. 전탄 발사. 강철민의 목소리가 벙커를 울렸어요. 최하산의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강철민이 버튼을 강타했어요. 손바닥 전체로 내리쳤습니다. 벙커 전체가 흔들렸어요. 바닥이 아니라 공기가 먼저 떨렸습니다. 벽을 통해 전해지는 발사음이 심장을 두드렸어요.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수십 발이 치솟는 소리였어요. 굉음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쿵, 쿵쿵쿵. 기관총을 쏘는 것 같은 연속 발사음이 벙커 천장을 타고 울렸어요. CCTV를 켰습니다. 발사대 8기에서 미사일이 동시에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불기둥이 사막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20개의 불기둥이 부채꼴로 퍼져나갔어요. 사막의 열상승 기류를 타고 궤적이 벌어지며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하늘을 움켜쥐는 것 같았어요. 레이더 화면을 보았습니다. 200개의 붉은 점을 향해 초록색 요격선이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붉은 점이 터지며 사라졌습니다. 사각형 팝업이 떴어요. 요격 성공. 5, 6, 10. 붉은 점이 초록으로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자이드의 수기 데이터를 이식한 알고리즘이 모래 폭풍의 노이즈를 완벽하게 걸러내고 있었어요. 이란 드론의 엔진 여럿만을 콕 집어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허의 신호에 속아 헛발질하는 미사일이 단 한 발도 없었어요. 벙커 안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이 눈에 보이는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200개, 170, 140, 100. 시간이 지날수록 화면이 깨끗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1분이 지났어요. 붉은 점이 50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20개. 3분이 되었을 때 200개의 붉은 점 중 180개 이상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요격률 90%. 3분 만에요. 벙커 구석에서 비명 같은 환호가 터졌습니다. 현지 병사 하나가 헬멧을 벗어 공중에 던졌어요. 옆에 있던 병사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파이살 경비대장이 무릎을 꿇으며 이마를 바닥에 대었어요. 기도였습니다. 병사 셋, 넷이 파이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통제실 전체가 울음과 기도와 환호로 뒤섞였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 한 구석에 타리크의 집 좌표가 있었습니다. 알샴카 외곽 주거지. 리제 패트리어트가 전술적 무가치 구역으로 버린 바로 그 구역이었어요. 그 좌표 위에 붉은 점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타리크의 집을 향해 낙하하던 마지막 미사일이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초록색 요격선이 그 붉은 점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지만 거리가 아슬아슬했어요. 심장이 한 박자 한 박자 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격선이 붉은 점에 닿았어요. 팝업이 떴습니다. 요격 성공. 파편 잔여량 제로. 타리크의 집 위에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콘솔을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미국이 버린 하늘을, 미국이 가치 없다고 분류한 아이의 머리 위를 한국이 지켜냈어요. 구형 노트북과 자동차 냉각수와 맨손으로 돌린 밸브가 만들어낸 방패가 제 조카의 숨통을 살린 겁니다. 무전기를 잡았어요. 파티마의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잡음이 길었어요. 목이 조여왔습니다. 파티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장님, 폭발음이 멈췄어요. 타리크가 자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무전기를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벙커 안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갑 속 타리크의 사진을 꺼냈어요. 비상등 불빛에 사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벙커 밖 CCTV에 하늘이 찍혔습니다. 요격된 드론의 잔해가 사막 상공에서 불꽃이 되어 흩어지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화염이 동시에 터지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불꽃놀이 같았어요. 아니, 그보다 더 장엄했습니다. 대한민국 미사일이 그린 궤적이 하늘 전체를 덮고 있었거든요. 그 불빛 아래 사막이 환하게 밝혀졌어요. 리처드가 벙커 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하늘 가득 펼쳐진 요격의 불꽃과 레이더 화면의 초록색 점들. 리처드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 뭐가 떠 있는지 저도 보았어요. 커다란 빨간 글씨. 에러.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최종 상태 보고였습니다. 리처드의 시스템은 이 전장을 방어 불가능으로 판정했었어요.
데이터상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입이 열렸어요. 매뉴얼을 찢어발긴 미친놈들. 영어였지만 감탄인지 자조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태블릿을 무릎 위에 내려놓는 리처드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벙커 안에 소란이 잦아들 무렵 벙커 구석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군사옵서버 무함마드 특사였어요. 개전 이후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 관찰만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미군이 도망칠 때도, 한국팀이 도착했을 때도, 발사대가 과열됐을 때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그 무함마드가 위성 암호기를 꺼냈습니다. 장비 덮개를 열고 주파수를 맞추는 손놀림이 빨랐어요. 수신처를 설정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즉시 빈살만 왕세자 전화께 연결하라. 목소리가 낮았지만 벙커 안에 선명하게 울렸어요. 이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차기 방공망 사업, 미제 사드는 폐기한다. 무조건 한국의 천궁이다. 연결도 되기 전에 결론을 먼저 말한 거였어요. 3분간의 요격이 사우디의 수조 원짜리 방위 사업 판도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강철민 수석이 콘솔의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으로 걸어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하산이 옆에 있었지만 통역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강철민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기름때와 모래가 묻은 거친 손이었어요. 꽉 쥐었습니다. 강철민이 제 손을 마주 잡았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말보다 무거운 것이 두 사람의 손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3월 4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폭격이 멈춘 사막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어요. 밤새 하늘을 뒤덮던 불꽃의 잔해가 모래 위에 검은 조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벙커 밖으로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어젯밤 40도를 넘기던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막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기만적이에요. 잔인한 밤이 끝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늘한 아침이 찾아옵니다. 벙커 안에서는 강철민 수석이 현지 대원들을 모아놓고 있었어요. 통역관 최하산이 옆에 섰고 박동호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했더군요. 기지 통신실에서 쓰던 예비 배터리를 이진우 기장이 어디선가 구해온 거였어요. 화면에 레이더 유지보수 매뉴얼이 떠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최하산이 한 줄씩 아랍어로 옮기고 박동호가 콘솔을 직접 조작하며 시연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모래가 어디로 침투하는지, 열 변화에 따라 센서를 어떻게 보정하는지, 냉각 시스템 점검 주기를 며칠로 잡아야 하는지, 전날 밤 목숨을 걸고 터득한 것들을 고스란히 풀어놓고 있었어요. 현지 대원 12명이 바닥에 앉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이드가 맨 앞줄에 있었어요. 낡은 수첩이 아니라 새 노트를 펼치고 있더군요. 누가 준 건지 모르겠지만 표지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박동호가 자기 수첩을 찢어서 준 거였어요. 표지에 적힌 한글은 박동호의 이름이었습니다. 교육이 1시간쯤 이어졌을 때 벙커 계단에서 발소리가 울렸어요. 알-나하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어젯밤 방탄복을 입고 내려왔던 바로 그 계단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칸두라를 다시 입고 있었어요. 깨끗한 새 칸두라였습니다. 황금 시계는 여전히 없었어요. 손목이 비어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장관의 뒤로 수행원 셋이 따라왔어요. 그중 하나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강철민 앞에 섰어요. 최하산이 옆으로 붙었습니다. 장관이 수행원에게 손짓하자 서류 가방이 열렸어요. 안에서 나온 것은 백지수표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직인이 찍힌 공식 발주서였어요. 품목란에 손쉽게 포대 추가라고 적혀 있었고 금액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원하는 숫자를 쓰시오. 장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어젯밤 백악관에 애원하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강철민이 발주서를 들여다보았어요. 3초쯤 보더니 서류를 접어 장관에게 돌려줬습니다. 최하산이 통역했어요. 그 전에 무기를 스스로 다룰 교육센터부터 지으시라고 합니다. 장관의 눈이 커졌어요. 수조 원짜리 계약을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거였어요. 무기를 파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기를 다루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먼저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고 통제 서버의 비밀번호를 쥐고 있었어요. 접근 권한 없음. 그 한 줄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었죠. 강철민은 그런 방식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한참 동안 강철민을 바라보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원에게 뭔가를 지시했어요. 수행원이 뛰어나갔습니다. 30분 뒤 벙커 지상층 브리핑실에
현지 군 장성 넷과 국방부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알-라하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부로 아랍에미리트 군 방공망의 시스템 표준을 대한민국 일원화한다. 공식 선언이었어요. 20년 넘게 미국 체계로 운영하던 방공 시스템 전체를 한국 기준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성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장관의 눈빛이 그 소리를 눌렀어요. 어젯밤 방탄복을 입고 자동차 냉각수를 뽑으라고 명령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선언이 끝나고 저는 강철민에게 다가갔어요. 부탁이 있었습니다. 한 곳만 가시죠. 최하산이 통역했어요.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지 차량을 몰았어요. 목적지는 알샴카 외곽 주거지였습니다. 타리크의 집이요. 차에서 내리자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미사일이 떨어질 뻔했던 곳이에요. 하지만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어요. 파편 잔여량 제로. 레이더 화면에 떴던 그 문구가 실감났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파티마가 열어주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방에 타리크가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색연필을 쥔 작은 손이 종이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타리크, 이분들이 어젯밤 하늘을 지켜준 분들이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타리크가 손에 들고 있던 그림을 내밀었어요. 종이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그린 건 미사일이었어요. 한쪽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색이 조금 틀렸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극 문양은 또렷했어요. 아이가 창밖으로 보았을 겁니다. 어젯밤 하늘을 수놓은 미사일의 궤적으려 그 불빛 위에 태극기를 그린 거였어요. 강철민이 그림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기름때 낀 손가락으로 태극기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는데 그 투박한 얼굴에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타리크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어요. 타리크가 웃었습니다. 호흡기 너머로 보이는 웃음이 작았지만 환했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도 강철민도 말이 없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벙커 옆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착공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라하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거였어요. K방산 방공기술교육센터. 팻말에 한글과 아랍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관이 삽을 들었어요. 강철민에게도 삽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막 모래를 떴어요. 첫 삽이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함께 세우는 시작이었어요. 착공식이 끝나고 한쪽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돌아보니 자이드였습니다. 손에 책자를 들고 있었어요. 한글과 아랍어가 섞인 수제 매뉴얼이었습니다. 박동호가 밤새 만들어서 넘긴 거였어요. 자이드가 책자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랍에미리트 방공학교 1기 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자이드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커피나 타주던 말단 조작원이 이제 다음 세대의 방패를 물려줄 교관이 된 겁니다. 강철민이 인정한 그 낡은 수첩이 씨앗이었어요. 기지 입구에서 리처드의 짐을 실은 차량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현지 대원 누구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리처드가 탄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20년간 이 사막에 무기를 팔고 데이터를 들이밀던 나라의 마지막 장면이 흙먼지였어요. 오후에 한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방위산업전 주기 프레임워크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닌 공동 연구, 기술 이전, 인력 양성을 포괄하는 협약이었어요. 무기를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기지 활주로에 C-130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긴급 호출이 왔다고 했습니다. 강철민 수석팀이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활주로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자이드가 옆에 있었어요. 강철민이 수송기 트랩 앞에 섰습니다. 저를 돌아보았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4년 전 제가 내쫓았던 나라의 사람이 제 조카의 목숨을 살리고 제 나라의 하늘을 되찾아주고 떠나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강철민이 거수경례를 올렸어요. 투박한 손이 이마 옆에 붙었습니다. 기름때가 여전했어요. 저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자이드도요. 활주로에 선 세 사람